지난 4월 기준으로 강릉시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44,319명, 반면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절반도 안 되는 21,856명에 불과합니다. 젊은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누면 0.493, 소멸 위험 진입 단계 기준인 0.5를 처음으로 밑돌았습니다. 30년 뒤에는 행정구역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저출산 영향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 4월 강원도를 빠져나간 인구는 1,267명으로 이 가운데 무려 98%인 1,240명이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빠져나간 인구의 75%는 2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 속초시 등 3곳만 소멸 위험 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이 시기를 알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지만 강원도 내의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젊은 인구를 붙잡기 위한 맞춤형 해법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3월과 4월, 강원도를 빠져나간 인구가 무려 1,2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75%는 20대 청년층이었죠. 게다가 지난 4월 말 기준 강릉과 동해까지 행정구역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제 강원도에서 소멸 위험 지역에서 빠져 있는 곳은 단 3곳입니다. 춘천, 원주, 속초. 자, 이 지역 소멸,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이 됐는데요.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해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슈 토크 뜨거운 감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 이재복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많이 얘기했던 단어들입니다. 막연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역 소멸이 정말 현재 진행형인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요? 매우 심각하죠. 실증적으로 현재 검증된 게 뭐냐고 한다면 앞으로 30년 내에 강원도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정부 국책기관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네. 현재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강원도가 평균 0.53명이 나온 거거든요. 0.5 정도 내려간다고 한다면 지역 소멸의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춘천하고 원주하고 속초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이미 지역 소멸 단계 진입을 했기 때문에 30년 내에 강원도라고 하는 광역단체 자체는 지자체로서의 생명을 다 하게 됐다라고 하는 도 자체를 유지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행정적, 그다음에 재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걸로 좀 보이네요. 인구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숙제해야 될 시간이 한 7,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정책 수단도 소용이 없다. 광역시 행정구역 자체가 없어질 거냐, 아닐 거냐, 행정구역이 통폐합될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금부터 좀 심사숙고해서 아주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만 그렇습니까? 다른 광역 도에서는 인구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추세인가요? 전체적인 추세죠. 통계를 작성한 이래 1사분기에 0.93명이 나온 건 최초다라고 할 정도로 급감하고 있는데요. 올해 인구 감소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강원도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문제의 핵심들은 순유입이 많고 유출이 적은다고 한다면 인구가 유지 및 늘어나게 될 것인데 강원도는 그와는 반대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이거든요. 가령 현재의 출생아율을 보다고 한다면 2015년까지 10,000명선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작년 대비로 봤을 때 8,2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40년도에 이 65세 인상이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강원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역으로서 행정 단위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강원도는 자문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인 것들이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3월, 4월에
청년층이 참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이게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엔 일자리일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에. 그 얼마나 부족한가요,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중심 산업이 뭐냐? 그 강원도의 중심 산업이 뭐길래 도대체 이 청년 그 실업자를 흡수하지 못하고 이 청년들이 자꾸 외주로 빠져나가느냐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는 관광 산업 부분에서 청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청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뭐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강원도에 많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원주에 강원도의 인구 블랙홀이라 그러죠. 거기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 도시하고 기업 도시가 동시에 위치되어 있는 곳인데. 결국은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는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는 청년들에게 어떤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인구를 지금 현재 당장 돌리는 거는 어려우니까 특히 이제 영동 지역은 관광 1번지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보니 관광으로 좀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안 오다 보니까 자꾸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다. 오시긴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는데 형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은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가족 단위로 오시다 보니까 먹을 걸 이렇게 이제 싸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구경만 하고 가는 네,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다 예. 돈을 풀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탓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작스럽게 오르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이 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관광지하고 시내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화라는 게 어디가 더 당연히 시내 쪽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좀 청년들이 여기 있으면서 방학 때도 일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이제 포기하고 아예 내려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덧붙여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청년들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보면은 98%가 수도권으로 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강원도의 그 실업률이 지난 7월 달이죠. 지난달 대비 실업자 수가 37,000명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고 한다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한 17,00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0년 전에 IMF 때 그때 강원도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았는데요. 그때가 3만 명대였습니다. 그때보다도 이번 7월 달이 더 강원도의 실업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만큼 코로나와 장마가 준 그 파급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강원도 고용 불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 또 이제 특히 영동 지역의 일자리가 더욱더 불안하고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무려 98%가 수도권으로 이전했는가라고 본다면 고용 안정성이 낮고 급여가 적기 때문이겠죠. 양질의 일자리 말씀하신 그렇죠. 그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게 왜 적냐라고 한다면 모든 일자리가 우리나라가 다 적은 건 아닙니다. 영동 지역, 특히 광릉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계절적 요인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지금처럼 이런 풍토적 영향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매우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자리들이 안정적인 수도권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갔던 것들이죠. 결국에는 관광업이라는 거는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늘도 도와야 되고 또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제대로 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럼 관광업이 아닌 다른 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강원도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도 다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혐오시설 혹은 혐오시설에 준하는 뭐 제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하는 것만이 그 해법인가라는 좀 그런 또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공 일자리 영역에서의 단순 노무 일자리, 공공근로에 준하는 일자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공기업에 준하는 일자리들에 있어서의 확충이 필요한 것들이고 이와 관련돼서 혁신도시 유치를할지 아니면 국가 각종 분원의 유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들이고 강릉이 그렇다고 한다면 매력이 없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만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한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 물류망이 급격하게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것들이죠. 이 부분들이 특히 이제
북방 경제까지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오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유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2년 이후에 강릉시에서 보였던 기업 유치 전략이랄지 노력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점도 있었다.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오세요가 아니고 올래 뭐고 말래 마라 이런 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그 5개의 영풍단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거론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그 우리 앞으로 현재 지금 아이들이 컸을 때 30년 후에 그때 당시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에는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는 점을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는 콘텐츠 육성이라는 말만 했지 실제는 콘텐츠 육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 이제 저희 이제 그 현실이고 저는 강릉시에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인구 감소와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은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산업 정책이 활성화될수록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가능한 것들이거든요. 70년대, 80년대에 왜 강원 남부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느냐? 뭐 석탄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80년, 90년대 초까지 왜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수도권보다도 더 GRDP가 높으냐? 그건 뭐냐고 한다면 자동차, 중공업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강릉 역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무엇인가를 잘 잡아야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산업적 정책을 제대로 꾸준히 안정성 있게 누가 단체장이 들어왔던지 간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강릉 차원에서 보자면 아쉬웠던 것들은 자꾸 한 바퀴로만 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뭐냐고 한다면 관광과 문화, 그다음에 언택트까지 함께 이 포함한 영역에서의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확장시켜나가고 넓혀나가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고 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 축으로는 적어도 제조업이 됐던 첨단 소재가 됐던 신뉘들이 됐던지 간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산업 정책을 추구해야 되는데 제가 아나운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강릉을 대표하는 산업을 대봐라 기억나는 것이 있다 한다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뭐 관광 산업이죠, 뭐. 그렇죠. 여전히 관광이었고 예전에도 관광이었고 앞으로도 관광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부분이 이제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중심 산업이다. 근데 중심 산업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뭐냐면은 여기도 공단이 한 2개, 3개 지금 이제 5개까지 하면 3개 정도 이제 되는데 왜 우리는 섬유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첨단 산업이거든요. 그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으로 먹고 사는 일이 첨단 산업인데 기껏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오징어 가공 뭐 이 정도인데 오징어 가공은 사실은 그게 그 고급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그 디자인도 문화고 먹는 것도 문화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노동 집약적인 부분들을 좀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강원도가 관광 1번지가 된 이유는 때가 덜 탔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덜 훼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 1번지라고 하고 매년 놀러 오는 건데 그러니까 제조업을 들여오면은 지역의 인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청정 강원이라는 그런 수식어는 떼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면 10봉지 먹는데 쟤는 살이 안 쪄. 이게 사실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제조업도 탄탄한데 청정 강원이야. 이게 과연 두 개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건지 동시에. 저는 성립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런 산업들이 현재 21세기의 주력 첨단 산업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강원도 현재 수출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첨단 산업으로서의 수익률, 영업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들은 뭐냐고 한다면 춘천에 있는 이 진단 키트 기업이거든요. 바이오텍트랄지 아니면 슈젤 같은 경우에는 성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이오테크 산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 성과가 내고 있는 것들이고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이 원주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축으로는 혁신도시가 있지만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의 정규율이 현재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는 성과들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한데 이것들을 현재 받쳐주고 있는 산업 정책이 뭐냐면 의료기기 산업이거든요. 예. 홍천으로 가긴 했지만 메디슨이랬지 현재 최첨단 의료, 건강, 그 심정지를 비롯해가지고 그 각종 의료 산업들에 있어서 첨단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의료기기랄지 지금 삼척에서도 시범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의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못지않게 지금 상당히 주가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첨단 제조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강릉은 제가 볼 때는 못할 이유가 보이지가 않는 동네가 또 강릉이기도 합니다. 원래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럼요. 강원 영동에 있는 각 중소도시들이 다 의료 바이오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라고 한다면 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옆집에 노래방 잘 되니까 우리도 노래방, 그 옆집도 노래방 한다면 이게 또 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숙제는 춘천과 원주의 의료 바이오를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죠. 우리만의 특화된 예. 아까 그 삼척의 수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또 일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원주 같은 경우에 그게 왜 가능했냐 한다면 저는 이건 매우 강조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산업 정책에 기반하지 않은 일자리 정책, 인구 증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허황된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은데요. 춘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뭐냐면 핵심 주력 산업들이 바뀝니다. 어떨 때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했다가 예. 어떤 때는 영상 산업을 했다가 이게 객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지 간에 집권이 어느 단체장으로 바뀌던지 간에 일관되게 20년 동안 한우물만 그렇죠. 거네요. 의료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 성과가 한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게 성장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동 지역에서 이렇게 주력 산업을 가지고 단체장들이 합의를 하고 여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 되니까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 되니까 저기 된다고 하는 것들이고 또 이번에 테마파크가 된다고 하니까 테마파크에 집중하고 이렇게 돼서는 정말로 해장국 하나를 만드는데도 생을 걸어야 단골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산업정책 하나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인가 시대가 바뀌면 우리에게 커다란 무엇인가가 떨어질 것처럼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인구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네, 덧붙이자면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사업을 지금 산업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콜드체인이라는 게 뭡니까? 북방에서 그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 재료를 가져다가 바로 가공해갖고 보내는 산업인데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그 뭐 강릉의 관광거점이라든지 또 그 고성이나 이런 데는 북방어업 전진기 지역. 자, 이런 측면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습니다. 지역 특례 도시를 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되는 거니까 이 지역 특례 도시를 통해서 이 특례 도시가 무슨 뭐 선거구를 합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례 도시를 통해 가지고 그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 살아 있지만은 그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특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을 잘 연결을 한다면 동해안 6개 시군이 그런 특화된 부분들을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무슨 비철금속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철금속에 많은 아픔이 있으신 것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페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철에서 이 페놀이 굉장한 오염물질인데 페놀 나왔으니까 기왕에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포철 한번 해봐. 포철이 의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공적이진 않다고 보신 거죠? 지금까지는 미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와서 거주를 하지만 가족들까지 다 내려와 오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원주 같은 경우는 40분이고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주 여건도 인프라도 좋게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핵심 문제에서 설문을 해봤더니 교육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교육.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강원 영동 지역에 좀 접목을 시키면 예. 원주에서도 재미를 못 본 혁신도시 같은 그런 정부의 공공기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일부라도 강원 영동 지역으로 가지고 온다면 이게 성공하고 지역 소멸을 어느 정도 늦춰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좀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현 정부의 정책이 예. 두 가지 축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폭등 이후에 네. 한 축으로는 세종시로서의 행정도시 이전을 완성하는 걸로 제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2의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를 네. 이전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적게는 100개, 많게는 300개까지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규모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지난 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출한 거 보면 제3안 정도가 우리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1안, 2안이 아닌 3안. 예, 예. 3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1, 2안은 뭐냐고 한다면 현재 있는 충남과 세종들을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가 먼데요. 3안을 보자고 한다고 한다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 특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들을 각 지역별로 뭐냐고 한다면 이전을 시키는데 각 지역별로 그 기관과 직접 교섭을 해서 가장 공공기관이 원하는 지역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런 경쟁적 차원에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가 영업을 하듯이 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모셔오듯이 데려와야 되는 예, 거군요. 대표적인 예를 보자고 한다면 통일연구원이 있는데요. 이 통일연구원을 유치하겠다는 기관이 강원도에 3군데가 있습니다. 예. 춘천에서 연구와 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접경지역 있는 철원과 화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평창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기는 그러면 강원 영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대신에 뭐냐면 영동하고 상관 있는 데는 뭐냐고 한다면 이 관광진흥 그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원주하고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러한 그 정부의 방침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영동 지역에서의 가장 경쟁력이 있고 필요한 기관들 무엇인가 본다고 한다면 지난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가장 많이 제출했던 게 해양, 에너지, 이 환경 분야에 정부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에너지 관련된 것들은 제3세대와 관련돼서 충분히 지역에서 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유망한 대학교, 학과까지 유치할 수 있는, 제2캠퍼스까지 유치할 수 있는 동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세심하게 보고 노력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뭐 예. 지역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엄청난 뭐 영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모시고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공공기관 그 유치 부분에서는 사실은 과연 여기까지 올까? 네, 그런 하는 게, 예.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예, 과연 여기까지 올까? 철도하면 뭐 50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노선이 저는 원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기관이 가는데, 강릉에 적어도 환동해 본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강릉에 입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강원도청 제2청사로 그렇게 이제 그 강릉에 좀 유치를 좀 승격을 시켜서 이제 뭐 수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해양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 부분이라든지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특화해갖고 제2청사로 좀 승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도 삼척에서 도청에 관련된 일을 보려면 거의 하루 내지는 이틀을 잡아먹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이양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이상의 효과 내지는 인구 유입 효과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공공기관보다는 제2청사를 여기다 유치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나 소장님 춘천에 사시죠? 예. 도청 소재지에 사시잖아요. 예. 제2청사를 강원 영동 지역에 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2청사 건립들은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영동 지역에서 이와 관련돼서 범시민운동 차원이랄지 아니면 민관이 함께하는 이런 운동들을 왜 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질 때가 좀 있습니다. 워낙 역사적 환경이랄지 지리, 인문, 산업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삼척에서 말씀하셨지만 삼척 고성에서 춘천 오는데 뭐 하루를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교통망이 좋아져도. 그리고 또 정서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정 권역들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거 때에서도 물 위로 올라온 적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정식 공약으로 돼서 쟁점된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데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 입장에서는 여기 걸 뺏어서 여기다 얹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또 강한 저항이나 반대 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당연히 저항이나 반대인데요. 대신에 현재 지금 제2청사라고 하는 것들은 청사를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권한과 역할, 기능들에 대해서 양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내고 특히 중요한 것들은 단체장들의 리더십이겠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전망들을 가지고 설득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대안으로 설득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청사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극단적인 예전에 혁신도시 원주 유치할 때처럼 그런 갈등의 요인들보다는 상당히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한데 또 궁금한 게 지금 강원 영동 지역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데 신규 아파트는 참 많아요. 뭐 택지도 계속 개발되고 아파트도 뭐 분양을 곧 하네, 뭐 좀 있으면 뭐가 하네, A가 하네, B가 하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까요? 지역에서 그 어떤 택지를 개발하고 어떤 아파트를 짓는 건 풍선 효과거든요. 여기 살던 사람이 일로 옮기고 그럼 거기가 공동화되고 자, 이런 악순환들이 이제 계속 되는데 토지주택공사의 이제 사장님께서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에서 제일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럴까?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까지 그 지역의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까지 막는다는 거는 조금 좀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막는 거야 뭐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아파트값 인상이 지역 인구를 증가시키는 유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전혀 검증되지 않는 사실로 좀 보여지고요. 실제 춘천 같은 경우에도 최근 2, 3년간 한 10,000여 세대가 넘게 아파트가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구는 좀 더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세대를지 더욱더 일하는 사람들의 그 정주 여건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공급되는 것들이 맞고 현재 급격한 그 증가할지 유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구 정책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타당한 건 아니다. 좀 이렇게 그럼 소장님께서는 신규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는 게 인구 유입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신 거고 평론가님은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평론가님 말씀 중에 아까 세컨드 하우스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좀 개념이 모호한 게 서울에 한 가정이 있는데 강원 영동권에다 아파트를 하나 사요. 그럼 아빠는 서울 살고 엄마는 여기 사는 건가요? 아니면 어쩌다 그냥 휴양차 주말 정도에만 오는 대부분 비어 있는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마을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학산에 사는데 학산은 인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자주 내려오셔갖고 집도 돌보고 이제 하는 이런 효과들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신규 아파트 같은 것을 좀 공급을 했을 때 접근성이 양호하다면은 그와 같은 비슷한 효과가 좀 나지 않겠느냐.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아파트가 막 과열되고 이러는 거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내 집을 마련할 찬스가 없겠구나라는 측면이 강한 거지. 현재 이제 지역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주 여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사는데 교육은 어떻고 병원 가기는 어떻고 문화시설 이용하기는 어떻고 결국은 도시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컴팩트 시티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강원도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뭐 강원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겠지만 지원금 같은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또 아동 키우는 아동 수당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었나요?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딱.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최문순 3기 도정에 있어서의 핵심 과업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육아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아이를 낳게 되면 강원도에서만 70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2년 동안 이러한 정책을 추구했었는데요. 매년입니까? 매달. 매달 70만 원씩을 준다라고 하는 그 공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제정되는 수요가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양양군 1년 예산이 한 2,300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2,500억 정도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육아기본수당에만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4년 동안 6천에서 7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서 퇴짜를 놨죠. 실효성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강원도 재정 대비해서 투자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30만 원으로 현재 줄였습니다. 30만 원으로 줄였지만은 현재 4년 동안 투여해야 될 그 총 재원이 2,38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분들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우리가 2천억이 됐던 4천억이 됐던지 간에 우리 인구 정책을 기하급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강원도에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미래 대비에 투자하는 것들은 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난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 상반기에 있어서의 인구 감소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저치로 강원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도 반등의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재정은 쏟아부었지만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정책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정책을 시행할 때 연구소에서 다양한 입장들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전국 어디를 본다고 하더라도 인구를 성공시킨 정책 중에서 현금 지원, 돈 많이 주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런 지역은 없었던 거거든요. 네. 강원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는 지구는 어디냐? 어딜까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강원 북부 접경지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사관이나 군인 가족들. 군인 장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뭐냐면 현금 지급성 지원들이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낳게 되는 것들이죠.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연구원에서의 연구 보고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아이를 많이 낳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효과도 없기 때문에 향후에 현금 지원성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재정만 갉아먹기 때문에 왜 우리 주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고 한 것들은 당장 한 달에 2, 30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앞으로 일자리일지 아니면은 고등학교를 보내는지 대학을 보내는지 아니면은 이후에 가정을 꾸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되는 것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입체적인 이런 정책들을 좀 평가하고 구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네요. 현금을 주는 게 효과가 없다. 예. 아이는 강원도에서 낳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되면은 온 가족이 이주해 가면 돈만 주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네. 그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강원도 20, 30대에 있어서 청년층 유출이 무려 수도권으로서 98%에 일어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 지급성 그러한 보육 정책이 지원을 받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모습이 하나의 패턴화가 됐다고 했을 때 네. 이러한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를 필요하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론가님은 그래도 강원 영동 지역을 소장님보다는 좀 더 내밀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그 수당을 주는 인구 정책 이게 실효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역시나. 예.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사상 최대로 인구 늘리기 예산이 4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인구 늘리기에만. 네. 근데 왜 아이를 안 낳을까?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아이를 낳는 데다 집중하지 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가임 여성들의 향후 생활, 향후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이게 투입하는 예산이 대부분 초등학교 가기 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생애 주기별로 자, 이 집에서는 뭐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애 주기별로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강구된다 그러면 조금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낳기는 강원도에서 낳았지만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행복학교인가요? 행복교육? 네, 그런 것도 좀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그 인구를 잡아두는데 뭔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강원도 도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예. 강원권의 대학에 지나가는 율이 53.9%가 되지 않거든요. 호남 같은 경우는 72.9%입니다. 무려 20%가 차이가 나는데요. 강원도에서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강원도에 머무른 비율이 53%밖에 되지 않는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를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전 효과가 매우 적다. 왜 적느냐? 가족이 내려와야 되는데 본인만 내려왔더라. 본인도 뭐냐면 주말 되면 올라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원주 무실동 일대 혁신도시들이 주말만 되면 유령 상가가 되고 현재 각종 그 점포들이 비어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들을 왜 내려오지 않느냐? 강원도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그들이 바라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들의 교육들을 좀 더 요구를 충족시키면 되는데 강원도에 왔더니 뭐냐고 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누가 가정을 데려오겠습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좋은 공공기관을 모셔오던 혁신도시를 유치하던 심지어는 기업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오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매우 잘할 수 있고 양질에 있어서의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낳고 기르고 인구를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축에서는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있는 것이고 한 축에서는 뭐냐고 한다면 저는 교육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가임 여성들을 비롯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교육이 일신하지 않는 한 어떤 산업정책이 이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늘리기 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노정도를 좀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들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자녀 교육이라는 게 꼭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로 귀결이 되죠. 자, 그러면 그 역발상으로 서울에 몇십 개 있는 그 대학들 중에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어떻게든 유치를 해서 차라리 지역에다가 분원이 아닌 본교를 이전을 시켜서 유치를 하면은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예.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대학을 이렇게 통폐합하면서 서울대학을 왜 뺍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서울대학교, 한국대학교 강원 캠퍼스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이런 식으로 국공립대학을 한번 통폐합 한번 해보자. 일부 대학, 단과대학이라도 여기 이제 옮겨올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평창의 서울 농생대가 지금 그 실습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단과대학을 옮기든가,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도립대학이 이제 강릉에 있는 도립대학이 제일 처음에 이제 주문진 수산고등학교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건데, 그 수산 분야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교의 수산 분야를 이쪽으로 캠퍼스를 유치한다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표가 안 되거든요. 네, 표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체장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합해서 이렇게 좀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충분히 지역에 그런 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라는 대학교가 지역으로 옮겨오면 수험생이나 부모의 선호도가 수도권에 있을 때하고 똑같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각종 제도들이 지방대학생을 좀 홀대하는 이런 이제 경향인데, 지금 이게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많이 극복이 되고,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개선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예. 제도가 뒷받침이 됐을 그렇습니다. 때는 서울에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인구 유출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좀 유입 효과가 좀 크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도 이제 주장하게 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국공립대학 통파협을 해서 파리 1대학처럼 1, 2, 3, 4대학을 전국으로 산계하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근데 1대학으로 가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대가 아니라 국가에서 너희 저리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사립기업처럼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줄을 끊을 테니까 너희들 가. 그 이상 외에는 매우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방법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특성화에 대한 단대. 이러한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발전하고 연계시키는 것들은 중장기적으로서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가령 이 서울대학교 현재 원자력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원자력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체하는 게 우리의 삼척의 수소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강원도학교도 연관된 관련된 대학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러한 학과들에 있어서의 성격 변화랄지 이전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의 있게 살펴보면서 이 관련된 서로 간의 결합도와 집적도를 높여가면서 유인의 효과를 높여내는 것들이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대학교 관광학과 같은 경우는 전국의 경쟁력이 있는 학과거든요. 전국의 관광학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학과를 대보자고 한다면 서울 세종대학교에 있는 그런 과,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관광학과. 그러면 강원도에서 강원대학교 예를 들어서 관광학과에 지원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리고 강릉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인재 육성과 관련돼서 지원을 했는가라고 한다면 거의 그 찾아보기가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막연하게 중앙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부분들, 가령 의료를지 바이오를지 얼마나 좋은 병원들이 많으십니까? 강원도에 또 이러한 것들과 연계된 부분들을 산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와 관련된 건 연구, 센트럴 타워로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 또한 하나의 건설적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공교육이 아까 붕괴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사교육 시장을 좀 부활시키면 저도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자꾸 웃으시는 거 이해는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건 알지만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서울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들을 삽으로 떠가지고 이쪽에다가 놓는다면 오히려 반대로 학생들을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좀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사교육을 인정하자는 측면에 이제 그렇게 들릴까봐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내심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교육이 완전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공교육이 현재처럼 이렇게 붕괴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 되겠고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더욱더 이게 조금 그 현실에 좀 근접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자체에서 유명한 학원의 1타 강사든 2타 강사든 이 강사들을 모셔다가 여기에서 그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기서 대면해 갖고 선생님과 만나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담료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조금 지난하지 않을까. 뭐 문매를 두들겨 맞을 각오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부작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속성이 움직이는 게 가장 커다란 거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치동에 있는 이유는 가장 커다란 것들은 학생 수가 많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인데 강원도 앞으로 2024년 4년 남았는데요. 학생 수가 2만 3천 명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174개 학교를 폐교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174개 학교를 폐기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시장이 되지가 않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모셔오려고 한다면 결국 유인인데요. 유인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돈을 주던지 간에 아니면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들에게 그만큼의 보수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한 실제 횡성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속칭 아까 말씀하셨던 1타 강사라고 하는 국영수 중심으로 해서 모셔가지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과연 이게 고스란히 지역사회에 남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또한 아직 제대로 평가된 부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디어 차원으로서는 좀 가능하지만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난관들이 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서울의 유명 대학을 유치하면 어떻겠냐, 또 사립학원을 유치하면 어떻겠냐, 그만큼 이 지역 소멸 이게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저희 지역의 위기거든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까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까지 나왔던 논의들이 저는 방법이 없어서 그것들이 불가능하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아까 프랑스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선공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울산이 인구가 늘었냐? 왜 강원도에서도 뭐냐고 한다면 원주가 인구가 늘고 있느냐? 특히 귀농 인구를 보자고 한다면 영월과 홍성 같은 경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를 잘 본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잘 확장하고 넓히면 되는 겁니다. 가령 영동, 특히 강릉시에 있어서 축소해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되물어야 될 것들이다. 과연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왜 지역을 떠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테마파크가 없어서 그런 것들인가? 아니면은 더 많은 관광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고등의 임금을
투여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던 여야가 바뀌던 단체장이 바뀌던 간에 전략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꾸준히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뚝심과 리더십, 지도력의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지역의 언론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이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여기에 더하기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다. 강원도가 내올 수 있는 교육이 서울에서 이전에 온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강원도에 온다고 했을 때 강릉이 실리콘밸리보다 자연 문화 환경이 안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로 수려하고 빼어난 곳이 강릉입니다. 이 영동 이 해안 일대는 정말로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컨센서스를 만들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구축될 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답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해답을 너무나 많이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했던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과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 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 인구의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교육, 교육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에 209조 5천억을 썼다. 근데 저희들이 재정 건전성이 아직까지도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무디스에서 AA 정도를 지금 내릴 정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재정 지출을 좀 늘려가는 방향을 좀 정확하게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좀 막아주는 방법, 그다음에 세대를 이주시키는 방법. 자, 이런 방법서부터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많이 낳을 것인가 이런 방법을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청년 100명이 노인 72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다면 노령층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노령층이 자립하고 자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또 한편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구 늘리기의 방법은 단순하게 어떤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판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너무 많아서 지금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저는 이제 재정 지출의 좀 증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정 지출을 증가 부분을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예. 자, 오늘 이슈 토크 뜨거운 감자, 지역 소멸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두 가지가 크게 남습니다. 정당 또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 지역을 위한 뚝심 있는 그런 행정력, 그리고 우리 안에 답이 있다. 네, 이 말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이제는 현실이 된 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